저는 오늘 우리 인구 구조 변화와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그것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어떻게 연결되고 또 5G, 엣지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본 내용은 제 개인의 의견이고 정부 또는 저희 NI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목차는 이와 같고요. 첫 번째 에피소드 1입니다. 네, 저희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174만 명. 네, 작년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거는 생산 연령 인구인데요. 여기 보시면 50세부터 59세, 여기도 뭐 많으신 것 같은데 40대, 50대 분들 앞으로 10년 동안 850만 명이 은퇴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지금 10세부터 19세까지가 460만 명이 사회로 들어옵니다. 즉 앞으로 10년 동안 생산 연령 인구가 절반이 되고요. 1년에 약 34만 명씩 줄어갑니다. 또 하나의 변화입니다. 요즘에 이제 기그 워커라고 하죠. 상용 근로자, 즉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1,300만 명인 반면에 이 기그 워커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1,000만 명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MZ 세대의 퇴사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죠. 그래서 아마 빅퀴시라고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약 35%가 기자, 기 이코노미에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만의 문제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많은 국가들에서 지금 레이버 쇼티지 문제를 지금 겪고 있고요. 그 원인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에이징과 리타이어링, 두 번째는 이제 코비드 19과 그다음에 새로운 신냉전이죠. 미중, 미러시아로 인한 어떤 노동 인구의 유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세 번째는 뭐 여기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겠지만 더 나은 뭐 급여 조건이나 근무 조건을 위해서 이직할 때 중간에 이제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지금 맞물려서 이제 레이버 쇼리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죠.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회적 현안이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여기 올 때 택시 잡는데 어려웠는데 특히 9시, 10시 이후에 아주 택시 잡기 어렵습니다. 그 원인은 뭐 아시겠지만 50대, 60대, 70대 분들이 기사분이 많으신데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밤에 약주하신 분들 이제 밤에 눈도 어두우시고 뭐 그런 분들 태우시기 좀 불편하시죠. 또 한편으로는 이 코비드 19 하면서 택시 기사 하시던 분들이 많이 딜리버리 서비스라든가 기워커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금 러시아 가스가 유럽으로 못 가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미국과 뭐 다른 대륙에서 이제 가스가 유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선박 발주, LNG 선 발주가 왔는데 이 근로자가 없어갖고 지금 물류만 많이 쌓이고 있죠. 그래서 부총리의 주재로 이런 인력 수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당도 역시 영업을 못하고 뭐 밤 9시, 10시에 문 닫는데 많이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공공부문에서는 앞으로 4년 뒤면은 입영 대상자가 30%가 줄고요.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자리와 인공지능이 이제 어떤 관계와 변화가 있느냐? 1811년 아마 여러분은 러다이트 운동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계가 머신이 우리 자리를 뺏고 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망치와 해머를 들고 저 기계를 부수자. 그러니까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코비드 19 전에 스마트폰과 AI 그리고 플랫폼이 우리 화이트 워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 이게 굉장히 심각했고요. 그 당시 저는 이제 OECD에 있었었는데 그때 AI 윤리, AI의 에틱스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AI는 사람을 서포트해야지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 근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코비드 19으로 해서 이건 맥킨지에서 제시한 자료였는데 코비드 19 이후에 리모트 워크라든가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직업이 25%가 늘어날 거고, 반면에 저 아래쪽에 있는 단순 사무 보조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다. 그리고 과학기술, 헬스케어 이런 쪽, 그리고 디지털 이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앞으로 컴퓨팅 파워와 새로운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큰 변화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이 저출산과 코비드 19과 기그워커 세 개가 합쳐서 이 융복합이 돼서 더 큰 임팩트를 만들었습니다. 즉 스태프 쇼리지 문제를 가져왔고요. 기존에는 러다이트 운동과 같이 AI가 글쎄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이제 AI와 로보틱스는 거부해야 될 게 아니고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그 도입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교수님들의 전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활에서 이제 느끼는 수준이 됐다는 겁니다. 네, 베이징 올림픽 때 이런 주방 로봇 많이 등장을 했죠. 이것은 국수 만들어준 건데 로보틱스 시장 많이 올라가고 국수도 만들고 이제 햄버거도 만들고, 그리고 뭐 배달의 민족 이제 저기 트레이 로봇이죠. 이것이 한 뭐 0.2명, 0.3명 정도 해서 큰 도움을 지금 주고 있고, 이게 점점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드 치킨 튀기는 로봇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맛도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시간을 정확하게 몇 번 흔드는지 최적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유니폼 테이스트, 즉 누가 튀기든 간에 동일한 맛을 유지를 해주며, 그리고 생산성도 좋고, 이 기름 치킨 튀기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유증 가스도 뭐 기름도 계속 올라오고 뜨겁고 덥고 이게 좀 불편한 직업이죠. 그래서 좀 잘 튀기시는 분은 월 300만 원, 400만 원을 들여야 되는데 그분들도 구하기 쉽지가 않고, 네, 그래서 뭐 농담적으로 KFC가 한국에서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고 코리아 프라이드 치킨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지금 핫한 아이템이고요. 뭐 삼성도 역시 여러 가지 문제, 공장에서 뭐 백혈병 등 산업재해, 화학약품 많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언맨드 퓨처 팩토리로 간다고 선언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말씀드린 이제 네이버 아크도 AI와 로보틱스와 클라우드, 거기에 이제 5G, 엣지, 프라이빗 5G가 결합이 돼서 아마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당면한 그런 현안과 미래가 아닐까 싶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속도로 굉장히 좀 빨리 왔는데요. 디지털 플랫폼 거버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디지털 플랫폼 거버먼트는 바로 내일 용산에서 대통령 주재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내일 공식 출범 예정이고요. 오늘 오전에 바로 국회에서 저희 의원 참석과 의원들 주관으로 현재 국회에서도 이 관련된 토론회가 현재 오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정부란 무엇인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네,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은 뭐냐면 사회의 어떤 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시민과 국민들이 그 규칙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마 첫 번째 롤일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법원과 검찰과 경찰과 그리고 입법과 관련된 이런 역할들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방, 외교, 경제, 사회 서비스. 근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국가의 기본적인 이런 역할은 쭉 동일한데 그것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 국가의 역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버먼트, 이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되고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이제 과거의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는 것들이 실제로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을 가신 것을 아마 뭐 체감하실 거고요. 최근에는 출장 가실 때 코비드 19 이제 백신 접종 증명서도 온라인으로 다 띄실 겁니다. 한국은 99.1%로 유엔과 OECD에서 한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정부 부문에서 가장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충분할까요?
한 가지 현재 있는 정부는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이것을 서비스 기반 정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체감하시는 부분에서 작년도 이맘때쯤에 굉장히 심각한 한계점에 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신 예약인데, 백신 예약을 할 때 7월부터 백신 예약을 받았습니다. 7월 12일, 14일, 19일 예약 시스템이 오픈을 했는데 이게 먹통이 생겼죠. 많은 분들이 백신을 빨리 맞고 오자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동시 접속을 하셨고, 질병청에서 만든 그 시스템이 그냥 바로 뻗었습니다. 접속을 하면 예상 시간은 740분, 제 앞에 8만 9천 명이 있다. 접속하면 얼마나 좀 황당하죠. 이거를 기다려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우회하는 방법도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질타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보라고. 그래서 민간 클라우드 그리고 통신사 함께 모여서 2주 만에 공공과 민간이 저희 청사가 있는 무교동 15층에 모여서 2주간 작업을 해서 2주 뒤에 1,200만 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해결했습니다. 당시에 질병청이 초기에 설계한 시스템 용량은 30만 명밖에 안 됐는데, 이 30만 명을 순차적으로 스케줄링을 하면 접속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는데, 사람들이 멀티 디바이스로 접속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한 거죠. 또 하나는 바틀렉이 있었습니다. 밑에 내부의 컴퓨팅 파워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본인 인증, 오센티케이션 하는 본인 인증을 받고 나서 그 질병본부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연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인증 시스템에서 이 바틀렉이 또 심각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 클라우드를 쓰고 오센티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많이 쓰시는 네이버 인증, 카카오 인증, 통신사 인증, 그 다음에 핀테크 인증, 이런 인증 체계를 동시 도입을 해서 다양한 인증 체계와 그리고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를 같이 이용을 해서 이것을 해결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나의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정부의 데이터와 서비스 그리고 민간이 갖고 있는 이런 유동적인 컴퓨팅 파워와 신기술을 적합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그 결과는 더 나은 서비스, 혁신적인 서비스, 그리고 비용은 적게 들고 여러분이 내는 그 세금은 적게 쓰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가가 생각한 어떤 그 서비스와 정책이 전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디플로이먼트 될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됐죠. 그럼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 이 부분은 비단 저희 같은 공공 부문에 있는 분들만의 고민은 아니고,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가지고 아마 고민들을 공감하실 겁니다. 첫째, 사회가 다양화되고 굉장히 복잡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과 규제, 법과 레귤레이션은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무, 양도소득세, 포기하는 세무사도 많죠. 교육, 입시, 의료, 좀 너무나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매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서비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요. 반면에 예산은 크게 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세 번째는 공무원분들,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 같은 근로자입니다. 주 52시간 똑같이 적용받고요. 이분들도 역시 본인들의 워크 컨디션에 대해서 개선되는 것을 희망을 합니다. 네 번째는 노령화 사회와 저출산, 이 네 개가 결합돼 가지고 이 제한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사회적으로 오는 이 챌린지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의 대답 중에 하나가 이 플랫폼 정부와 AI가 될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저희는 정부를 이제 이런 단계로 발전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정부에서 이거버먼트 정부, 그리고 디지털 정부, 앞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이제 발전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것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인수위원회 끝날 때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발표를 대국민에게 발표를 직접 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민간 서비스는 쿠팡이나 뭐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원클릭으로 되는데 복지 서비스, 세모녀 사건 것처럼 복지 서비스는 왜 쉽게 안 될까? 그리고 부동산 거래를 한 번 하는데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온라인 결제도 여러 차례 해야 되고 좀 더 쉽게 될 수는 없을까? 그리고 이런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의 기반이 인공지능과 데이터고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과학적 정책이나 새로운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자. 현재의 정부는 왼쪽과 같습니다. 사일로된 정부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이 각 부처, 행정부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별로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커다란 레퍼지토리에 새로운 인공지능, 뭐 GPT-3와 같은 그런 라지 스케일 인공지능이 적용이 돼서 행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 플랫폼을 이제 디지털 플랫폼 거버먼트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한번 보자면 UN, OECD, 월드뱅크 같은 데서는 해마다 전 세계 정부와 그리고 국가 시스템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디렉션과 가이드, 표준 스탠다드를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UI, UX, 웹 접근성이나 인터페이스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으로 한다면은 최근에 있는 트렌드라고 한다면은 월드뱅크가 제시한 어떤 플랫폼 도입, 유형, 어떤 공유 플랫폼 이런 쪽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쪽으로 글로벌 트렌드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거버먼트와 관련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정부 사이드에서 이제 진행이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아마 데이터 쉐어링하고 오픈 API 서비스를 지금도 데이터 좀 쥐어짜게 있지만 그것이 훨씬 확대된 형태의 새로운 국가 차원의 아마 플랫폼이 아마 나올 걸로 지금 보이고요. 두 번째는 혁신적인 어떤 퍼블릭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라지 스케일 GPT-3와 같은 것을 적용한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것이고 세 번째 이제 정부에서 쓰이는 이제 데이터 레이크가 아마 구축이 될 겁니다. 네 번째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베드. 다섯 번째 이제 RPA를 이용한 공공 서비스의 품질과 서비스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RPA 기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논의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이제 5G 엣지, 프라이빗 5G 관련돼서도 상당히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5G 관련돼서 정부는 28GHz와 서브 6인 4.7GHz에 대해서 훨씬 통신사가 사용하는 비용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로컬에서 쓸 수 있도록 그 주파수를 개방을 했고 그 주파수를 가지고 첫 번째로 제가 뒤에 말씀드린 네이버가 통신사가 아닌 사업자로서 그런 4.7GHz와 28GHz를 이용한 프라이빗 5G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보다 빠르게 사회 곳곳에 그리고 공공부문에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증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먼저 이쪽 보시면은 공공의료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에 적용이 됐고요. 휠체어나 병원 내부에서 의약품이나 그런 물품들을 병원 내부에서 로봇이 이 딜리버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고 물류 이것은 경남 로봇 그 경남에 있는 그 로봇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 로지스틱스 물류센터에서 로봇이 물류를 적재하고 나르는 그쪽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반월공당에 있는 산업 3단공 산업단지 공단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은데 5G와 AI를 이용해서 근로자 안전을 제공해 주는 거고 이쪽은 비행기가 있지만 해군입니다. 공군은 아니고 해군이 활주로나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비행 관련된 안전을 해주는 사이트고요. 에너지는 한국전력이 무인 로봇을 이용한 시설 점검 그리고 한수원은 AR, VR, XR을 이용한 디지털 물 관리 그리고 뭐 최근에 뭐 홍수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디제스터 상황이 왔을 때 그 내부에 있는 5G가 망이 이것을 백업 라인으로 쓰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는 4.7기가고요. 28GHz는 교육과 문화인데 이것은
민간 쪽의 P2B인데 민간 쪽이지만 공공성이 많습니다. 민간이긴 하지만 이거는 우리 전투기를 만드는 그 설계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쪽에 이제 방산기업 쪽에 이런 4.7GHz를 이용한 사업이 적용이 됐고 이쪽은 목동에 있는 2대 병원입니다. AR 가이드로 수술 위치를 파악해주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오후에 발표하실 삼성병원 내에서 홀로그램 렌즈를 이용한 그런 이제 교육과 수술 관련된 것이고 이거는 롯데가 한 어뮤즈먼트 어트랙션 놀이기구에 관한 서비스들이 이렇게 5G 프라이빗과 관련된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쪽도 하나에 보면은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재인 주파수 자원을 공공과 민간 그리고 민간에서도 보다 많은 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주파수를 개방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사실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공학을 전공했지만 현대에 있는 것을 굉장히 놀라운데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뇌 공부를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뇌 1000억 개의 뉴런이 있고요. 그리고 그 뉴런이 이제 일족의 이제 시냅시스를 갖고 있습니다. 시냅시스가 서로 연결된 거를 이제 커넥텀이라고 하는데 이 커넥텀을 보면은 사람은 15와트로 동작을 하고요. 이 작은데 밥만 먹이면 동작을 잘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셀프 트레이닝이 됩니다. 글만 가르쳐 책 주면은 다 학습이 됩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세계에서 제일 빠른 컴퓨터 훅구가고요. 이게 3000메가와트를 사용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해야 되고요. 이거를 볼 때 슈퍼컴퓨터와 이제 저희 인공지능이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갔지만 아직까지 우리 인간 뇌에서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고 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미래는 이 작은 반도체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의 미래에 하실 일들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